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사정열의 인기 코너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뵐 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먼저 소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렵다는 부산 해운대에 19대로 입성을 하셔서 20대까지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답지 않게 당신은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에서 소신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분이고요. 그 당시 새누리당의 비주류 친박계로 또 소장파로 맹활약을 해왔습니다. 친박계, 비박계. 친박계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친박계라고 했나요? 네. 본심이 드러났나 봅니다. 친박계 전혀 아니고요. 예, 목소리. 자, 새누리당의 비주류 비박계로 맹활약을 해오신 분입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 가운데서도 운동권이 꽤 되시는 걸로 알았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드문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군요. 해운대만큼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86학번 출신이고요. 계파를 굳이 나누자면 NL 계열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지린대 대학원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북한의 실상을 알고서는 뭔가 활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린 북한 방송을 설립해서 북한에 관한 인권 운동가로 활약을 해오신 분입니다. 아주 국내에서 가장 겨울 스포츠로 유명한 놀이공원 CF에 나오는 하태하태. 네,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제가 중간에 싹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놓치시는군요. 네. 친박하고 전혀 관계없는 비박계 의원으로 하태경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의원이세요. 예.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폭로 전국이 이어졌을 때 박범계 의원, 예.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 또 손혜원 의원권 터졌을 때 박주민 의원. 예. 네, 일부러 여당 의원을 모시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요즘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부터 해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개혁에 관한 부분 또 엊그제 있었던 연찬회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한번 여쭤볼 분이 어떨 분인가 했더니 늘 성함이 핫해왔지만 이번 주 특히 핫할 것 같아서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 연휴 어떻게 핫하게 보내셨나요? 예, 그 추석하고 설 때 한 2, 3일 정도. 네. 그때는 이제 설 직전에 지역 인사를 좀 다니고 네. 하루 전부터는 썰렁해 우리가 상가를 많이 다니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개인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추석 때 미스터 선샤인을 뗐고. 보고 싶다 하더니 뗐군요. 예, 지금 추석 때 뗐고. 예. 이번 설에는 그 스카이캐슬을 뗐습니다. 자, 스카이캐슬 보신 소감이 한 20글자 안쪽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이번에 김경수 지사 생각이 겹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이제 예서가 이제 시험 부정을 뭐 본인은 인지를 못했지만 했잖아요. 그 김정은 선생이 시험지를 빼서 올백 맞으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 동기예요. 친구입니다. 네. 86학번이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유죄 받고 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왜냐하면 누구에 이제 대해서? 김경수에 대해서, 그래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민주주의 외치고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민주주의가 우리 영혼입니다. 네.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막걸리 마시면서 학교 때 민주주의 만세를 불렀는데 이 댓글 조작하는 킹크랩을 개발하고 그걸 동의하고 실제로 댓글 조작했다는 거는 민주주의 영혼, 자기 영혼을 스스로 파괴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하 의원님께서는 재판부의 입장과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판결문을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연휴 때. 물론 이제 찬반이 갈리는데요. 직접 증거보다는 정황 증거였고 뭐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만 간접 증거 내지는 그 드루킹 측의 오염된 증거 내지는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만 보인다. 민주당의 주장인데 네. 내가 판결문을 보니까 직접 증거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킹크랩 시연할 때 킹크랩 시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킹크랩 시연한 네이버 아이디도 뭐 다 나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시연한 사람 그 시연한 사람 뭐 이름도 나오고 또 뭐 고개 끄덕였다는 걸 본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황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와 직접 증언이 다 나옵니다. 그 정도 끄덕인 거는 인용한 것으로 보시는 거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인용을 한 거죠. 그렇죠. 재판부도 그렇게 판결한 거고
근데 아무튼 그걸 포함해서 판결문을 다 읽으면은 전 뭐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걸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당도 같이 반성해야 돼요. 사실 민주당이 딴 게 아니고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내가 새누리당 있을 때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DNA가 없다. 공격했는데 자기들은 민주주의 DNA를 스스로 오염시켜 놨으면은 판사 욕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되고. 근데 친하셨고 또 같은 학번이신데 이번 그래서 걸로 보고는 실망 내지는 놀라신 거군요. 지금까지의 판단으로. 의심은 했죠. 나는 사실 꽤 관여했을 거라는 그 당시에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유죄가 나오고 판결문을 보고 하면서 이거는 같은 민주화 운동 세대로 또 뭐 서울대 민주동문회 일원으로 나는 민주동문회에서 족보를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홍준표 전 도지사였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굳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현직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를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까지 시키면서 재판을 지속해야 되느냐 이런 또 의문점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는 없죠. 예. 그러나 증거인멸은 판사가 적시를 했어요. 실제로 그 본인 휴대폰 옛날에 쓰던 걸 제출 안 했잖아요. 바꿨다. 그게 증거인멸이죠. 떳떳한 사람 다 제출을 했어야죠. 그걸 본인이 못 찾겠습니까? 본인이 없앴지. 그리고 어제도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하라. 그런 걸 보고해서 전 의심이 돼요. 왜 김경수 지사랑 청와대가 특수관계고. 그럼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을 했으면 그게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때문에 더더욱 지금 청와대가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최측근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재명, 안희정, 안 지사는 민주당에서 안 도와주잖아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이재명도 친문에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김경수는 뭐 민주당에서 깜빡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왜 그렇겠어요? 청와대 실세인데 때문에 아무튼 청와대에 지금 계속되는 침묵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떳떳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여기서 반성하지 않는 것은 저는 역사에 굉장히 큰 죄다.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뭐 1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 2심에서는 역시 또 법정 구속이 되면서 3년 6개월에 이렇게 실형이 꽤 길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 판사는 적폐 판사 아니냐고요. 김경수 지사 구속됐고. 기준이 다르다? 다른 거죠. 이중잣대를 대는 거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화 운동권의 어떤 민주화 시위나 희생이 기반이 돼 있지만 사법부가 공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제3세계 있잖아요. 중동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데 민주화 시위해도 또 독재가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사법부가 독재 권력 편을 들기 때문에 계속 권력 편을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회가 공정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공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법부가 뭐 87년에도 공정하게 우리 사회를 이끌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을 부결시켰고 헌재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또 통과시켰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에요. 그러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우린 동의하지 못하지만 항소심에서 따져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정도의 판단과 입장 발표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건에 관한 말씀이셨고요. 혹시 2심에서 좀 뭐 조절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소심에서. 저는 제가 판결문 전체를 읽고 또 이제 증거를 보니까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한 150페이지 돼요. 다 읽으셨습니다. 예, 150페이지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증거 목록도 쭉 나와 있습니다. 보고했던 거라든지 나와 있는데 아마 2심에서 뭐 형량이야 뭐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겠지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형량도 작은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죠. 민주화 운동가로서 볼 때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런 대역죄를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니 아무리 SNS 방송이지만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민주동문회에서 호적 파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좀 셉니다. 네. 예. 어쨌든 그거군요. 왜냐하면 자기 진영에 더 엄격해야 돼요. 난 민주당의 불만인 게 제가 새누리당 일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만든 사람인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배신자니 네. 하지만 충신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보다 국가가 먼저라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었어서. 그렇죠. 대통령보다 국가가 먼저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선 건데 같이 민주화 운동 같이 했다고 민주화 정신 팔아먹은 사람을 비호한다? 난 이게 더 큰 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설 민심 중에 문재인 정부가 벌써 이제 횟수로는 3년 차, 실제 기간이야 뭐 재작년 5월 달에 출범을 했으니까 2년이 안 됐죠. 2년 아직 안 됐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게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부산의 보수들이 이제 민주당 체제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다 민주당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구청장도 세 군데 정도 빼고 다 민주당이고. 근데 그 민심이 다 돌아왔습니다. 반문으로. 네,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튼 경제 요인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이제 자영업자가 많고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최저임금이죠. 이게 이제 경제 논리에 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무지한가 놀랐는데 아니 파이가 이만큼인데 최저임금을 거의 뭐 30% 올리면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겠지만 고용하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산수잖아, 산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근데 원래 이제 애초에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처분 소득이 늘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조금 더 많이 써져서 전체적으로는 파이 자체가 늘게 하려는 보관이었죠 원래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서 지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그 하는 게 계획과 예측이 잘못됐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9988이라고 들어보셨어요? 9988? 9988이 대리 뭐냐면 운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 자영상인 업체 수가 전체 업체 수의 99%고 그럴걸요. 예. 압도적으로 고용 인원은 88%다는 뜻에서 9988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외국에는 미국 뭐 가보셨겠지만은 큰 몰 중심이에요. 조그만 자영 업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착각을 한 게 최저임금을 한 30% 올리면 중소기업에 제일 월급 작게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 선에서 받습니다. 그건 이제 30%도 한 번에 올린 건 아니고 지금 2년에 걸쳐서. 네, 그리고 주유수당까지 해서 50%예요. 네. 왜냐하면 주유수당을 실질적으로 안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현실화가 안 주면 네. 형사처벌한다. 아니 법이 아니라 그전에도 불법이었는데 실제로는 형사처벌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감옥 간다가 돼서 사실상 그렇게 결정을 50%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전제는 탄력 근로제를 좀 빨리 한다는 조건으로 사실 동의를 해준 건데, 근데 중소기업의 제일 끝선이 누구냐면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게 2년에 걸쳐서 거의 50%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일 월급 작게 받는 사람이 50% 오르면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더 그 사람보다 더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연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 선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게 인건비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진이 거의 없거든요. 1~2% 인건비 싸움에다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월급이 최저임금 50%면 연쇄 효과에서 거의 1~2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알겠습니다. 죽죠. 근데 이제 실제 지난 대선 때를 보면 5분의 후보가 다 똑같이 1만 원 시대 공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실제 유승민 대표가 사과했죠. 그랬습니까요? 네, 유승민 5분은 다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일단 재신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1만 원은 나도 동의하죠. 몇 년에 걸쳐서 1만 원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 문재인. 여기도 지금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하의원님과 직접 토론하는 자격은 아니고. 아니, 지금 1만 원 넘었어요. 주유수당까지 들어갔기 예. 때문에 사실상 1만 원 넘었고. 근데 아무튼 유승민 대표는 우리 그때 저도 비판을 많이 했어서 이런 공약을 왜 하냐. 그 대선 끝나고 바로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대표는 3년 내 1만 원이 아니었어요. 5년인가 뭐 6년인가 1만 원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결정타예요. 부산 민심이 돌아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문 정서가 강해졌다는 말씀이고, 이제 새누리당의 후신이란 말 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바로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인터뷰 나갈 때마다 사실 이게 큰 이슈고. 네. 근데 뭐 우리 당도 지금 뭐 형편 없는데 뭐 다른 당 그래도 둘 다 아시니까. 네, 다른 당 코멘트 하자는 게 사실 좀 뭐 겸연쩍기도 하고 네, 뭐 부담도 되고 하는데요. 뭐 이제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쪽은 진단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뭐 홍 대표는 아예 불출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 보이콧가 아니고 예. 불출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출마해 주시길 바랬는데. 어줍잖게 나왔다가 그래도 네, 좀 대권까지 나오신 분이 표가 안 나와서 창피당하느니 뭐 아예 접고 본선으로 나가시던가 아니면 뭐 홍카콜라로 암중 활약하시다가 나오는 전략을 택하신 걸까요? 그거보다는 아무튼 저희 당이었다면 네. 이번에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 겹쳤다 해서 흥행이 안 된다 해서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였잖아요. 있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죠, 비대위에서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뭐 저희 당이었으면 좀 잘 조율을 해서 왜냐하면 당내 행사이기 때문에 지방 행사이기 때문에 훨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후보들 박관용 위원장이 왜 그랬을까요? 뭐 1만 명 규모 구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늦춰준다고 해서 못 구할 때가 있을까요?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전 뛰는 사람은 아니지만 박관용 국회의장도 하셨고 큰 어른이시고 네. 그래서 뭐 이의 제기하는 게 불편하셨나 보죠. 그냥 붙어. 근데 이제 정해진 대로. 박관용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가 좀 강력히 요청을 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당이 부각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예. 좀 자만에 빠진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이 한국당 전당대회의 효과 감사를 하기 위한 저들의 술책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했더니 하의원께서 페이스북에 보순이형 때 그 입장을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는데 이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수준 이하의 음모론 제기할 때는 좀 정말 깬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보수의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면이 있죠. 아니면 홍 전 대표가 사실 제가 여태까지 본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굉장히 감이 빠르고 감이 빠르다. 네, 감이 빠르고 감각이 원초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짚고 치고 나가는 것은 저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저만큼이라고 해서 하태경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데. 저만큼 뛰어나게 있네. 근데 이제 한 번씩 너무 수준 떨어뜨리는 가짜 뉴스. 쌌다가 부러뜨리고 쌌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한번 세게 좀 질타를 하곤 했는데 아마 후배 되시는 분이 그렇게 또 핫한 멘트를 날리면 아마 홍카콜라 홍준표 대표 귀에도 들어가실 텐데 그때는 그러시다가 또 뭔가 부르륵 쌓이면 한 번씩 그렇게 내지르고 싶으신가 봐요. 그게 또 약간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병. 이게 사람이 공평한 게 한 부분 뛰어나면 그럴 수 있군요.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하고 혹은 넘치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못 돌릴 것 같아요. 2월 27일 날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그러면 이른바 황대 비황 구도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할 때 옆에서 보셨을 테니까 가능성으로 따지면 황교안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꽤 수위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저도 이제 지난 정부 때 황 총리 말 실수를 잘 안 해요. 감옥하시죠? 예, 말 실수를 잘 안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후보 이제 선언하고 출마 선언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발언하는 거 보면은 좀 절제돼 있고 거의 뭐 공허한 이야기는 많지만 실언은 네. 실언은 잘 안 하. 그게 감점 안 되는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예. 이제 한국당을 개혁하고 이제 보수를 개혁해서 우리 정치에 좀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황 총리는 트레이드 마크가 법맨이잖아요. 로맨이죠. 헌법맨, 네, 네. 헌법맨 본인도 네. 헌법소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 지금 태극기 들고 친박 태극기 들고 그럼 헌법재판소 없애라고 하고 탄핵에 불복하겠다. 뭐 민주당도 뭐 법관 탄핵하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쓴소리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모순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부대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크게 시위를 하고 어쨌든 억울하니까 빨리 풀어주라고 하는 마당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행까지도 했고 대통령 대행도 했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만약에 태극기 세력에게 어긋나는 말을 했다가는 판 자체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기 소신보다. 근데 정치적으로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런 게 무서우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근데 가능성을 위해서는 소신은 잠깐 뒤로 하고 당선된 다음에 소신 앞에 내세우고 이런 케이스를 저희가 거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얕게 정치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 총리는 지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법치 트레이드 마크를 태극기 부대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금 뭐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무죄다. 네. 그 판사 잘못했다. 뭐 탄핵 승복할 수 없다. 억울하니 풀어줘라 빨리. 네, 사면 얘기를 지금 그렇죠. 하고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승복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이 탄핵 인정해야 되고 박근혜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돌 맞았잖아요. 뭐 친박 아니네. 예, 그러면서 의자 안 넣어줬네. 그러면 가능성으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나 소신이나 보수의 혹시 개혁이라는 바람 쪽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태극기 부대에서도 자제하라는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으로. 근데 그렇죠. 불가능한 바람이신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한테는. 황교안 총리가 그 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거 할 것 같았으면 이쪽에 입당을 안 하고 안 나왔겠죠.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지금 그 정도로 치고 나가도 지지하고 붙어 있을 분들은 붙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당권에. 왜냐하면 네. 박은 지난 권력이고 박의 권력이 되살아올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배후에서 감옥에서 뭘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요. 최근에 그래도 25%대에서 앞뒤로 뭐 3, 4%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이 정도 있는 게 그래도 태극기 부대가 현장에서 계속 띄워주고 아무리 그래도 이 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지지 세력의 실체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 전 총리가 파악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도 이쪽을 안고 가야 된다. 저도 그래서 태극기 부대 실체가 뭔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예. 황 총리가 지금 세밀하게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태극기 부대가 지금 둘로 분화되고 있는데 예. 하나는 대한민국 국가보다 박 전 대통령이 더 소중하다. 그런 아주 진짜 그런 절박한 분이 있고 이런 좀 매니아적인 매니아 절박 친박 태극기가 있고 절절히 박을 응원하는 절박.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오히려 더 많은 숫자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너무 못한다. 근데 집회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집회가 없으니까 반문 반정부 시위 세력이 훨씬 많은 걸로 말 그대로 애국 태극기가 더 많다. 예. 그래서 만약에 황 전 총리가 여기서 그런 반헌법적인 친박 태극기에 정면 부딪혀서 이걸 극복하면 예. 중도로까지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대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저희 방송 보시면 우리 황 전 총리 측근께서는 이런 그 훈수가 있다는 걸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오세훈 전 시장도 보수 진영에서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살짝 살아있는 것 같아서 세력을 따지면. 오 시장도 전 조금 놀란 게 그 출마 선언에서 정면 돌파. 제가 지금 황 총리한테 요구하는 거를 오 시장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 인정을 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을 해야 된다. 제가 하던 이야기예요. 예. 평소에 제가 태극기 부대한테 엄청
치이고 있는데 맨날 매주 우리 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배신자. 근데 아무튼 오 시장은 그거 하나로 네. 자기의 이제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왜냐하면 이게 박 전 대통령 불쌍하다고 느낄만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감옥에 갇힌 게 얼마나 그렇죠. 아직도 뭐 불행한 사태죠.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예.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거든요. 본인이 탄핵하자고 그랬어요. 이긴다고. 당시에. 그랬어요? 예,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안 알려져가지고. 예. 왜냐하면 당시 헌법재판소 구성이 대통령 임명 몇 사람, 새누리당 임명 몇 사람. 3분의 2 가까이는. 그렇지. 다 합치면은 이거는 100% 기각된다. 차라리 뭐 맨날 데모하느니, 시달리느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셨구나. 예, 그래. 자기 본인이 이긴다고. 그래서 그냥 탄핵 간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헌법재판소 가십시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구성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만장일치 선고 발표 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깜짝 놀라셨겠군요. 이긴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한 거죠, 그다음. 자, 최근에 또 많은 국민들 걱정하게 하고 의아해하는 게 물론 표현의 자유도 있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있지만 당대표로 출마한 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발언들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부터 뭐 좌빨 정권 때 유공자를 만들어줬다부터 해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또 북한군이 수백 명 개입을 했다. 이런 4가지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멘션인데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하태경 최고위원께서는.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스팔트 우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한테. 아스팔트 우파. 길거리 우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스팔트에서 막 시위하던 아스팔트 우파 와가지고 이 보수의 역적을 단죄해야 된다. 지만원은 보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했을 때 이거 골치 아픈데 사실 요즘 또 북한군이 600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영웅이라면서 침투를 어떻게 하게 놔뒀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600명을 못 막은 거 아니에요? 뭔 영웅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요게 다 지금 가짜 뉴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북한이 당연히 왔겠지. 그렇게 상상하는 혼란할 틈을 타서. 왜냐면 맨날 공비 보내고 몇십 명이라도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할 개연성은 있죠. 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걸 틈타서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정사실화시키고. 근데 그걸 주장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전부 다 가짜 뉴스, 가짜로 조작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지만원이 맞다고. 근데 지만원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책이. 뭐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이종명 의원이나 김술래 의원, 김진태 의원은 그 판을 열어두고 실제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점에서는 뭐 지금 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게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움직임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근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것도 망언이죠. 이것도 망언이다. 망언이니까 이게 내 거꾸로 이야기해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용이 아니다. 만약 한국당 의원의 중에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하면 그것도 다양한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할 거냐. 천안함 폭침 북한이 아니다고 하면 한국당이 방방 뜨잖아요. 물론 저도 방방 뜹니다만.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북한군이 왔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물론 고정 간첩이 광주시에 갔을 수는 있지. 그거야. 예. 네, 근데 그게 북한군이 배 타고 혹은 뭐 육지로 넘어오든. 그래 600명이 배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수선했을까요? 트럭으로 왔나? 사실 600명이 아니라 단 10명이라도 북한 군의 신분으로 넘어온다는 건 쉽지는 않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암약하고 있던 간첩이나 그죠? 이런 스파이들이 활약을 할 수 있었겠죠. 이게 많이 퍼진 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특수군으로 광주에 왔다고 증인한 탈북자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 그 사람 이제 자기 경험담을 책으로 담은 게 보랏빛 향기인가? 이게 이제 우파 진영 내에 퍼지면서
봐라 왔대잖냐. 보랏빛 좋다. 이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인데. 예, 제가 뭐 이 색을 좋아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 한 사람의 그 책을 확대시켜서 한 사람도 있으니 안 책을 쓴 사람도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제가 오늘은 가능성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밝히는데 예. 그 자기가 직접 왔다는 80년 광주에 그 인간이 사기꾼이다. 조작이다. 이거를 지금 증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모이게 되면 예.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그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개할 거 기다리겠고요. 요 의원들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뭐 면책 특권이 모든 발언 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국회 본회의 상임위 국회 공식 회의 때 네. 이제 발언에 대해서 있는 거고 이건 뭐 토론회 때 한 발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공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런 목소리를 끌어안고 한국. 나경원 대표가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커진 거죠. 예, 커진 겁니다. 나 대표가 단호하게 저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고 역사 왜곡이다.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 해석 가능이라는 멘션을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를 맞습니다. 그 붙여가지고. 해석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네. 일파만 바로 커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국당 의원들 중에 뭐 여러분들은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 답답한 게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내부에서 좀 규탄하고 정제 개혁을 해야지. 반 이상은 그래도 심정적으로 동조하나 보죠. 뭘. 그러니까 오해를 내놓고는 샀죠. 안 하지만 근데 사실 정치 전략 전술적으로도 이 발언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지도 면에서 핵심층 말고는 가운데 쪽에 계신 상식적인 국민들이 뭐? 저 다 철진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당 지지도 안 해요. 이런 지만원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 정말 극단적인 분들인데 그래서 아무튼 한국당이 통째로 욕을 먹어도 싸고 이거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나야 될 사안이에요. 이렇게까지 역사 왜곡. 아니 삼수해가지고 원내대표 되신 분한테 너무 물러나. 아니 나 너무 실수했어요. 이거 지금 뭐 또 미국 가셨대. 사고 수습도 안 하고. 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찬에 진지하게 하시던데 정말로 올라올 말씀들을 다 화두에 올려서 막 열띤 토론을 하시던데 뭐 자강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통합 이렇게 두 글자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계셨죠, 의원님?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자강의 가능성 지지율로 표현이 될 텐데요. 지금 그렇게 뭐 아직 두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사실 이제 그 자리는 유승민 대표가 문제 제기해서 이제 논의를 한 자리인데 아니 손 대표도 그래요. 그거를 미리 좀 쇼부를 보고 와야지. 유 대표랑 유 전 대표랑. 그 자리에서 그냥 날 것으로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뭉쳐서 간다는 걸 보여줘 주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난상토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 대표 비판 많이 했어요. 아니 아니 유 대표 이 연찬을 하자는 거는 유 대표 문제 제기한 거를 당에서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연찬을 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합의 안 되면 안 된다. 아니 그럼 그렇게 오래 정치하신 분이. 그러게요. 그거는 사전 조율이 나쁜 게 아니고. 이건 손 대표 리더십이 상당히 손상을 받은 것이고. 요새 라이브 시대라 라이브에서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었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욕 많이 들었고요. 손 대표. 그 다음에도 저도 욕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유 대표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이 너무 안 올라가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진보. 국민들은 지금 본인이 진보다, 본인이 중도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당층이 좀 있고. 근데 지금 우리 당이 진보도 대변하고, 중도도 대변하고, 보수도 대변하겠다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 대표 이야기는 그렇게 다 대변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진보는 이제 우리 당이 진보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도와 보수를 중점적으로 지지하겠다, 대변하겠다. 그래서 중도 보수 노선. 그를 막 놔두지는 않겠다 정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1차적 타겟은 중도 보수층의 개혁. 이거를 좀 가지고 당이 움직이자. 그러니까 중도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보수를 더 강화하는 것이 집결력이나 선명성에 있어서 그리고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그쪽 방향이 옳다라고 제시하신 게 이제 유승민 전. 아니 그게 아니고 유승민 대표가 이번 연찬회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보수 하나로 가자. 개혁 보수 하나로 가자 우리 당. 여기에다가
내가 진보는 수용 못해도 중도는 그럼 수용하겠다 해서 개혁 보수에서 중도 보수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대표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거예요. 한 50% 정도는. 그러니까 손 대표도 거기서 유 대표가 중도를 받아들였으니까 좀 진보만 좀 빼달라. 이렇게 해서 대화합을 제안을 한 건데 손 대표가 이걸 안 받아들인 건 큰 실수를 한 것인 거죠. 어쨌든 손학규 대표로서는 옛날에 저 신한국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본인은 전체적으로 참 애매해요. 제가 지금 봐도 보수에서 경기도지사와 복지부 장관과 당대표까지 하시던 분이 또 민주 쪽으로 넘어와서 당권 경쟁도 하고 당대표도 하셨던 분이라 진보를 빼놓기에는 너무나 본인의 뿌리를 전혀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걸 받아들일 수. 그래서 제가 이제 타협 안으로 네. 우리 이념적 정체성에서 진보를 빼자는 게 아니라 지지층 확장 전략으로 일단 중도 보수에 더 힘을 싣자. 실제로 우리 당 지지율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서도 나와요. 그 통계 보면 보수 중에서 우리 당 지지 몇 프로냐, 예.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지 몇 프로냐 하면 보수 중도가 진보보다는 훨씬 비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타당한 전략인데 아무튼 저는 손 대표님이 빨리 뭐 판단하셔서 유 전 대표랑 이렇게 화합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통합 쪽에 저기 국민의당 출신의 박주선 의원이나 김동철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로 보시는 그건 아예 기각이 된 거죠. 아예 압도적 의원들이 우리 집 그때 24분간서 개개인이 다 한마디씩 했는데 민평당과 통합 이야기는 모두 본인들 빼고는 다 노를 해서 그거는 이제 제로원이 안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제일 지지도가 저조한 당은 민주평화당이죠. 뭐 한 2, 4% 그렇죠. 정도라서 예, 지금 정의당과 우리 바른미래당은 7, 8, 9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그러면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들 이번 벌써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요. 내년에 올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좀 복귀할 때가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국민의당 출신 쪽에서 민평당과 통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당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정계 개편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당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안철수 전 대표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 결정 과정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마 지금은 뭐 민평당 통합이 지금은 들어갔지만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몇 달 뒤에. 예. 의원 중에 계시니까요. 출신 의원들이. 예, 계속 또 주장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안철수 대표랑 협의 없이 그런 문제를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스든 노든. 이번 연찬회를 보면서 가운데에서 뭉치긴 했는데 어쨌든 한지붕 두 가족이라는 그 태생적 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두고두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발목은 잡는다는 표현 그거보다는 계속 근심거리가 될 텐데 그래도 당내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다 두 가지 목소리 있죠. 예. 물론 이제 강원으로 따지면 어느 당이나 민주당에서도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네. 얼마 전에 뭐 송영길 의원이 뭐 원전 문제로 네네. 또 최저임금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뭐 한국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차이점은 이제 다수파. 압도적 다수파가 약하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한테는 두 목소리가 나오면 저거 깨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걱정들 많이 그렇죠.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미래가 불안하다 해서 지지율이 이게 딱 교착인데 정확히 아시네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다수파가 확고히 우리 당의 무게 중심을 떠받치고 있다는 이제 이번에 하나 사인이에요. 유승민 대표가 사실 연찬회에 온 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계속 탈당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탈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유 대표가 이번에 명확히 밝힌 거는 당 내에서 내가 차이가 있어. 당 내에서 싸움하겠다. 탈당은 안 하고. 내가 다수파가 되겠다. 내가 최대 계파의 리더가 되겠다. 예. 이걸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당 내에서 이견도 노출됐지만 오히려 당 내 구심은 오히려 강화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현주 의원 그 자리에 계셨죠? 이현주 의원도 좀 이번에 네. 사실 탈당할 것이라는 탈당설이 많았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이현주 의원도 어쨌든 지금 이현주 의원이 우리 당내 제일 강한 보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셨어요. 네, 가장 강한 보수파인데 이현주 의원도 당내에서 내가 노선 투쟁을 하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 탈당을 안 그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당 내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저는 이건 굉장히 건강한 징조다. 예. 아. 근데 총선에서 지금의 7, 8%의 지지를 그대로 대입을 하자면 73, 21, 뭐 83, 24에서 20이어서 약간 넘는 걸로 예를 들면 이 정도 가지고 정당 교섭단체는 만들겠지만 굉장히 세력이 약해 보이긴 해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이제 연결해서 연동형 비례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 목매달고 있지 않아요. 그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실 1당 2당이 전혀 사실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야 뭐 목소리 내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러면, 네. 사실 뭐 당이 없어질 수도 있죠. 저도 뭐 놀 수도 있고 근데 아니 3선까지 하셔야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 3선 4선 생각하면서 사람들 비판하고 못하죠. 국민들만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여기서 이 하태경표의 멘션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선 4선에 연연하면 그렇게 누가 공천권자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천권 휘두를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자나깨나 불조심, 말조심, 딴 사람 까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러면 정치권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발 쓴소리도 안 했고 네. 그러려면 박근혜 탄핵에 동참도 안 했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네. 우리 당이 가는 길이 옳다. 언젠간 알아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 치고받고 싸운다. 누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다수파가 되는 것이고, 그럼 훨씬 결집력이 강해지고, 저는 우리 당의 희망을 꺾을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 예. 아직 제가 알기로는 10%를 넘은 적이 없어서. 맞습니다. 예. 그게 목표입니다. 3월 말까지. 두 자릿수가 나와야지 목표인데. 예. 지금 뭐 이렇게 작심하고 쓴소리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 눈치 볼 것 같으면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야말로 하태경표 소신반을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온라인발 극단주의 정치 한번 지향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워마드를 해보한다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토론을 개최하셨어요. 예. 어떤 의도셨나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당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예. 근데 지지층을 쭉 분석해 보니까 60, 70대는 한국당. 40, 50대는 우리 노엠씨님이 몇 학? 저도 40대 8학번입니다. 저거랑 별 차이 안 나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강고한 운동권 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네. 근데 너무 얼굴이 젊어 보이셔가지고 30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20, 30대를 대변한 정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유승민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20, 30대가 굉장히 열광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 대변하는 정당을 못 찾고 있는 20, 30대 우리가 대변하면 되지. 네. 그래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20, 30대가 가장 관심 많은 이슈가 뭐냐. 워마드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워마드 우리가 없애주면 되겠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그래서 20, 30대가 원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여성 운동 인권 단체도 아니고 거의 테러 단체. 이 단체는 뭐 당연히 사회 악의가 없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좀 거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뜻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잘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있어요. 여성표는 안 얻고 싶냐. 네, 그렇죠. 여성들이 더 싫어해요. 일반적인 여성들은 일반적인 여성들은 과격한 여성들 일반적인 여성들이 애한테 한남충이라고 2~3살짜리 애한테 칼 들이대고 이 한남충 커봐야 뭐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여성이 어디 있어요? 인권 차원에서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리고 뭐 예수님도 남자라고. 아니 나신 분은 말이 안 돼. 예수님도 모독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을까요? 이 지나친 남혐. 물론 남성 위주의 수백 년 된 수십 년 된 우리의 뿌리가 뭐 폐단도 있었겠지만 항상 극단적인 층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여성 운동에서도 나온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극단적인 형태들은 다 있는데 우리는 조금 심해져. 심각하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워마드의 범죄 리스트를 쭉 모으고 있고
요새 자료 수집하는 게 많으시군요. 예,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걸리면 죽습니다. 그 또 여성 피해 사례도 많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만 보고 과격하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화장이 되게 마련이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여성들 중에서도 뭐 억울하게 당한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진성 시인이 그런 케이스예요. 박진성 시인이 저 사람 뭐 성희롱했다는데 사실 다 무죄로 됐는데, 그러니까 박진성 무죄로 되니까 아 이거 뭐 좀 안 됐다 자살까지 기도하고 뭐 지금 굉장히 아파요 몸도. 그런 이제 여성 SNS를 올라오면 또 워마드 쪽 성향 애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흉자래요, 흉자. 내가 그 차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같은 여성들한테도 흉자니 뭐 명자니. 흉악한. 아닙니다. 제가 이게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예. 탕자까지는 저희가 아는데. 그래도 어쨌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의 마음이 많이 빠졌다. 실제로도 그런 조사가 있어서 훈수를 한번 더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좀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목표는 20대 남성들의 표는 당연히 지지는 우리가 받고 20대 여성들, 20, 30대 여성들의 표과 지지까지 얻겠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10% 넘겠다. 저쪽에 훈수 전혀 드실 생각이 없으시고. 예. 뭐 저기는 계속 뭐 그렇게 20, 30대 너무 좀 뭐라 그러나 다른 미래자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20, 30대한테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사실 아주 아닌 것도 안철수 전 대표도 처음에 청춘 콘서트 할 때 20, 30대 열광적인 지지로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DNA가 있어요. 우리 당에. 청년들을 대변했던 DNA가 있기 때문에 뭐 금방 적응을 한 겁니다. 예. 저도 꼰대긴 하지만 빨리 적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태경 최고위원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건 있었습니다. 언론에 하태경 의원이 한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왜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 다 검색을 하고 기사를 읽어봐도 그 진뜻을 잘 몰랐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같은 386 운동권 동료였지만 하 의원이 바라보는 김경수 의원 건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버린 거라고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밀었지만 그간의 국정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버려야 되고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연찬에 관해서도 손학규 대표의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5.18을 두고 이것도 정말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감이라고 이렇게 일각에서는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심정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사방에 총질을 많이 했네. 그러니까 오늘 내 건 사방에 총질을 많이 했네. 아이고. 근데 앞으로도 이거를 안 하시면 속병 나서 화병 생기실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살려고요. 그래도 이제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뭐 공천을 받거나 인기보다는 국민들 생각하면 그런 반응이 거침없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3선, 4선 신경 안 쓴다지만 이제 연배가 50대가 되셨고요. 이제 3선, 4선 가시고. 그러니까 3선, 4선 신경 안 쓴다는 게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목소리로 심판 받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뭐 국민들이 잘 평가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별로 없잖아요, 사실. 사실 민주당도 내가 참 실망을 많이 한 게 민주당에 하태경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 공천 못 받을 거 각오하고 다른 이야기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는 거 있지만 이번에 김용수 이건 사실 사법부에서 유죄를 때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만장일치로 사법부랑 잘못됐다고 뭐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뭐 그렇겠습니까? 아니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꽤 되세요. 약하니까. 약하니까. 요즘에 하태경 의원이 가장 핫하게 관심 들이고 있는 법률안이나 제안한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워마드 폐쇄법. 자꾸 싸움을 그렇게 워마드 폐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80년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통진당 씨앗을 제거했으면 불씨를 제거했으면 당시 알았거든요. 나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지만 그 안에는 반국가적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거기 이용한 거거든요. 손잡고. 근데 그게 10년, 20년 뒤에 나와서 국회까지 들어오니까 국가를 흔들려고 그랬고 결국 해산됐잖아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의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 그래도 보수에 몸 담으셨고 운동권에서 보수당으로 간 이유가 갈리는군요. 그게 양승태 사법부에서도 모종의 거래 내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통진당 해산이? 네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웃긴 이제 반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가장 선명한 그 표현과 주의로 임했으나 그 사람들이 과연 국가를 뭐 전복하려고 했겠냐. 아니 동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했는데 나를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공안검사하면 속이려고 할 수 있지만 동지를 어떻게 속여요? 그 당시로서는 체제가 곧 국가처럼. 그 사람들이 내 동지였어요. 네. 이 역사의 산증인이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속입니까? 근데 내 이야기는 네. 워마드도 지금 여성 인권 신장 이런 외피를 쓰고 있는데 여성 단체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게 무섭고 불편하죠, 사실. 그거를 접근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어해야 되고요. 내가 정치의 본질은 뭐냐? 자기 지지층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정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 지지층과 싸우는 거지. 지지층을 싸우고 지지층을 이끌고 가야 네.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고 계속 민노총한테 휘둘리고 눈치 보고 뭐 해주겠다 저 해주겠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 민노총한테 휘둘린다기보다는 민노총이랑 별로 사이 안 좋고 민노총에서는 파업한다. 또 안 좋은 척만 하지 민노총 이야기 다 들어줬어요. 지금 민노총 네.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민노총 지금 100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지금 소득이 큰 게 이익을 많이 본 게 민노총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시죠. 나는 민주노총 지금 뭐 거의 지만원급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 아이고. 네, 민주노총 때문에 청년들 취직이 안 되고 내가 그때 폭로했잖아요. 민주노총 계열사 중에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있는데 12명을 신입 그 사원 모집하는데 10명을 고용 세습으로 뽑고 내가 그 자료를 공개했어요. 2명은 일반 모집을 하고 그럼 취직이 안 되죠. 다 민노총 간부들만 취직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한때 진보가 영원한 진보가 아닙니다. 저도 80년대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노조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지원투쟁 많이 나가고 체류탄 많이 먹고 헬멧으로 머리 깨지고 이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민노총 내가 노조 일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민노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과 대한민국 중요한 이슈들에서 말씀 나눠봤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 저런 사람이고 저런 소신이 있구나 그렇게 확실히 하태경 의원을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정렬의 시사정렬 저희 서울신문 오시면서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었다. 한 30초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제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노정렬 유튜브를 이제 많이 띄워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살신성인을 했습니다. 저는 요 유튜브가 잘 되기를 아이고.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네, 핫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의원, 자기 지지층과 싸우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그 소신대로 끝까지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